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굵은 글씨로 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일본이 변화 없인 지소미아 종료된다. 된다, 안 된다. 그동안 참 논쟁 많았는데 종료된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을 바꿀 상황은 아니다. 이유는 일본이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종료에 무게를 둔 청와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요. 짤막하게 회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변화 없다는 쪽으로.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막판까지 긴밀하게 협의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했습니다. 오늘 자정입니다. 자정, 시안이요. 자, 이번에는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죠.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친서 내용을 공개하며 부산에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 곧 열리죠? 한 아세안 정상회의입니다. 이 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 통해서. 그러나 공개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한 아세안 회의 나흘 앞두고 거부했습니다. 형식적 순회 상봉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설명까지 합니다. 청와대 평화를 위한 기회인데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다음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의원들을 움직였다. 민식이법 행안위 소위 통과.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처벌을 하고요.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담은 법,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좀 나왔었죠. 문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스쿨존 규제 강화, 단속 카메라 의무화, 여야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뭐 최종 통과는 아니고요. 행안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민식이 아빠, 마지막까지 기적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법안은요, 국회에서 알아서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눈물 꼭 있어야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상황이 되는 건지. 자,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출산율 1위인데 인구는 감소. 뭐 이상하잖아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먹튀에 우는 해남. 먹튀요. 보겠습니다. 효과 없는 지자체 출산 장려금. 그러니까 우리 동네 와서 아이를 낳으시면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혜택받은 3,260명 가운데 243명이 전출. 그럼 여기서 아기 낳고 혜택 받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네요, 이사를. 인구 7만 턱걸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답니다, 해남이요. 인구가 지금 점점 줄 위험이 있다는 거죠. 남성 출산 휴가 등 제도 뒷받침 절실하다. 그러니까 지자체 출산 장려금 이거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먹튀란 표현까지 등장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관호 계명대 교수,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초청 친서의 공개 거절. 원래 친서는 내용이 잘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비공개로 조용히 초청을 했는데 대놓고 안 간다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요,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하겠다.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또 진술 거부.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죠. 검찰에 나가지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었다지만 생각해 볼 대목들이 좀 몇 가지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의 공개 거절.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 초청받은 김정은. 부산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모친상에 대한 조의문을 김정은 위원장부터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신을 보냈는데 그 답신 내용 중에 이런 초청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 특사 파견도 간청해 왔다. 순회상봉 안 하는 게 낫다. 사실 통상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내용 이런 거 잘 공개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거절을 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밝히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청와대 김 위원장 불참 아쉽다. 이런 내용도 좀 비쳤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렇다면 어제 보인 북한의 그런 공개 거절, 어떻게 보면 북한의 태도거든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김정은 한 아세안 회의 안 온다. 북한 가야 할 이유 못 찾아. 역시 같은 내용 있고 여기 보시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 초청 친서 받아 이례적 공개. 이례적입니다. 사실 이런 걸 공개하는 건. 친서 온 후 몇 차례나 특사 요청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도 못 보낸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정부가 조금 뭔가 굉장히 아쉬워 보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북한 최고 지도자 사상 최초 남한 방문 무산됐다. 청와대 입장 여기 있고요. 전문가. 북한이 어제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거절 입장을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비판 수위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전체적으로 비판 수위가 낮아서 상황 관리 중이 아닌가.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적 협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네, 지난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야기 좀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제 북한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앞서 서울신문 평가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발언 수위 자체가 그동안 북한이 뭐 내놓으면요 거의 속에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거친 표현들이 등장했거든요. 어제는 사실 그런 표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초청해 준 거는 고맙지만 우리 사정이 안 된다, 갈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완곡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는 좀 다르게 분석을 한 내용이 있어요. 정상 친서 물밑 제안 폭로한 북한. 폭로라고 그렇습니다. 폭로. 이치도 모르는 상대 이런 식으로 공개 면박을 줬다. 그러니까 어제 북한의 그 발표 내용을 폭로, 공개 면박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앞선 기사하고 조금 다르죠, 결이. 여기 있습니다. 형식적 순회상복 안 하는 게 낫다. 비핵화 협상 미국과 직거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 역시 아쉽다. 아쉽다는 표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연속해서 봤고요. 영상도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김구라 교수님. 네. 사실 친서는 이제 비공개로 가는 겁니다.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어떤 거절할 때도 그냥 비공개로 친서를 다시 보내거나 입장을 전달하는 건데 사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상세히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지까지 그리고 왜 거절하는지까지 상세히 밝혔어요. 이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김정은 측에서. 예. 문제는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의 성격보다는 저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남북한 간의 어떤 정상회담의 조건보다는 북미 회담이 그것에 선행되는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김정은 이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대내외의 어떤 존재감을 예.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시간은 이제 연말까지로 본인이 정해놨는데 미국의 반응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조건을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맞춰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목소리를 내야 되는 입장이 예. 이런 친서에 대한 답신에서까지 이걸 공개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압박하는 미국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희 교수님. 네. 일단 못 간다는 이유가 뭐 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도 실천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초청 보냈지만 뭐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특사물 달라고 몇 차례나 요청했지만 그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대목만 듣고 보면 우리 정부가 너무 아쉬워서 뭔가를 자꾸 소위 말해서 간청하고 애걸하고 뭐 이런 것처럼 묘사가 돼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북 관계를 예. 좀 진전시켜서 예. 이것이 이제 북미 대화, 북미 이제 그 협상의 하나의 좀 촉진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예. 그러다 또 연말까지 시한을 북한이 설정해 놓은 상황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친서에 대해서 또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게 예. 거부를 했단 말이죠. 예. 좀 우리 김광일 교수가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또 보면요 아까 그 신문마다 좀 이 결이 좀 다르죠. 달랐잖아요. 예.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표현 그리고 어쨌든 그 남한의 진정성 이해한다라는 것을 예. 깔면서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이른바 제재 완화라든지 또 체제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전혀 숙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한의 우리에 대해서 이제 또 면박을 준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양쪽을 다 깔아놓고 애매하게 해석하게끔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완곡한 표현을 동원했지만 약간 면박을 주는 이 양쪽이 다 동원된 거니까 언론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예. 걸 더 방점을 뒀냐에 따라서 예, 그 예. 차이가 난 것 같고요. 결국 남북 관계하고 이제 북미 대화가 이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굳이 공개적으로 친서에 대해서 답방의 그 상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공개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경호 의원님, 그럼 우리 정부 얘기 쪽으로 좀 초점을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社밝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과의 뭐가 풀리지 않으면 이거 소용없다라는 취지로 읽혀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과 미국 관계가 더 상위에 놓여 있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북한에서 애걸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까지 들으면서 왜 자꾸 요청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번 친서 공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예. 생각하게 하는 게 북한과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이냐 아니면 그와는 별도의 특수한 관계이냐 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예. 우선 첫째, 친서를 보냈다는 걸 공개하는 과정이 예.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북한 측이 모친 조문, 조의를 표했을 때 그때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게 맞는 거냐? 아니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는 거는 예. 국가 행사로서 이미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인접 국가로서 한 아세안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북한도 특별 손님으로 초대를 하겠다. 그리고 같이 발표를 그 당시에. 했다라고 만약에 발표를 했다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면 예. 그렇다면 지금 어느 신문에서 예. 폭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예. 마치 우리 정부가 초청 의사를 예. 물밑에서 따로 보낸 것처럼 예. 그렇게 오해를 주는 것도 막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고 하면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분위기가 됐느냐. 남북 관계가 그만큼 무르익었느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어제 사실 그 북한이 밝힌 입장에도 그 대목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양측이 서로 그렇지 예.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청와대만 애가 달아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달리는 것 같고 예. 일반 국민 중에 예를 들어서 51%, 49%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는 게 지금 적절하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라면 예. 그런 사전에 공식적인 절차로 만약에 정부가 의견을 던졌으면 예. 그 자체도 공론화되는 과정이 또 진행이 됐겠죠. 근데 사실상 공론화가 다 비공개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친서를 보낸 것도 또 특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예. 요청도 다 비공개인 걸로 물밑에서 그 예. 얘기는 깜짝 쇼를 원했던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깜짝 받을 쇼. 수 있고 실제 또 그런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느닷없이 부산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예. 한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예. 상당수가 51% 이상이 예. 그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와서 남북 관계에 다시 한번 화해의 기류가 조성이 될 것 같다 환영한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느냐.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어찌 보면 공개적인 이벤트가 예. 있을 때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예. 이런 어찌 보면 기회를 예. 좀 단계를 밟아가면서 했다면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공개적으로 했다면 북한이 저렇게 예. 이치도 모르는 상대라느니 또는 뭐 닭알 예. 뭐 이런 뭐 이상한 표현까지 예. 써가면서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그리고 두 교수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미국과의 관계를 예. 감안해야 할 때 지금 니들이 왜 나서느냐 이런 식의 무안을 예.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아쉬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사실은 분위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분위기인가 이건 의문이 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 분위기 북한도 알고 있어요. 어제 그 조선중앙통신 발표 내용에도 지금 남만에는 뭐 그런 분위기 안 돼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굳이 청와대가 지금 정부가 그렇게 초청을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이제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나리오가 이제 그려지는 것이 뭐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신북풍이라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답방을 하고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할지 어쩔지 예.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하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 지금 여권에서 생각하는 내년 총선의 시나리오. 뭐 그 중에서 김정은 답방에 예. 그런 그 서프라이즈 같은 예. 그런 게 이제 그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근데 이 청와대에서는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마침 이 친서 공개로 혹시 그런 걸 노렸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그러니까 만한 거죠. 이른바 총선, 선거를 앞두고 뭔가 정부가 좀 의도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예. 김정은이 본인이 직접 못 온다 그러니까 그럼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예. 몇 차례 또 그죠, 했다. 그런 얘기까지도 거론을 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외부로 자꾸 끌어내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예. 그걸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그 비공개로 친서를 보내고 또 뭐 예. 북한이 한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예. 간청이었는지 뭐 예. 정중한 그냥 초대에 그쳤는지는 몰라도 근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좀 간청이라는 쪽에 더 믿음이 간다는 것도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뭐 북한이라고 하는 하도 좀 특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정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공개로 예. 해야 된다고 계속 청와대에서 말을 하지만 예. 김정은 답방만큼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어제 이 북한의 이 중앙통신의 발표가 예. 그 어찌 보면은 청와대를 물먹이는 꼴이 될 수 그 되는 것도 면박 이런 아닌가. 쪽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여기 아까 면박이라는 표현도 좀 들어가 있었어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예. 사실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내려올 때냐라는. 예. 그런데 총선용이라는 데에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수희 변호사 그런 의심이 든다는 진술을 좀 아니 근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이게 분기점입니다. 지금 대선 국면이 이제 미국에서 예.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서 김정은은 이번 연말을 이제 기한으로 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넘어갔을 때 상황이 아주 급반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아세안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물꼬를 다시 역방향으로 원래대로였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협상의 장면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여기 깔려 있는 거. 이게 마지막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사실은 트럼프도 굉장히 강경하게 갈 수 있는 공산이 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될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떤 긴장된 국면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칫 해를 넘기면 위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쯤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최창희 좀 교수님.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죠. 예. 선거 앞두고 과거에 이제 북풍이라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럼 남북 관계의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선거를 앞두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예. 볼 수 있겠으나 예. 이 사안은 정부가 좀 강곡하게 남북 관계가 다시 개선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죠. 저변에 또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그걸 예. 선거 관련시켜서 보는 거는 조금 좀 과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 국내 정치적 의미에 대한 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튼 분명한 거는 어제 북한이 그렇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뭐 보도 형식을 비롯한 발표입니다. 우리 정부 청와대가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밝히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공천 룰과 관련해서 어제 몇 가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 지금 단식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 기사에 지금. 청와대 만찬 초청에 황교안 단식 중이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거절을 또 했습니다. 이것도 또 거절이네요. 이 만찬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 일정 중에 있는 만찬이 있거든요. 근데 여야 이제 지도부를 초청해서 같이 만찬을 합시다. 이런 거를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거절했습니다. 단식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 요 사항이 하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낮에는 청와대 앞에 가 있고요. 밤에는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천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청와대 인근에서는 이제 천막 설치가 어렵고 그리고 밤에는 여기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청 야국 이렇게 단식이라. 낮엔 청와대, 밤에는 국회. 이런 말도 또 만들어내는군요. 주청 야국이라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어제 여당 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 좀 많이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당직자들을 동원했다. 뭐 이런 논란이에요. 여기 보시면 당직자 현장 동원, 뭐 여기 뭐 임신부 얘기도 있는데 당직자 현장 동원 그리고 교대로 24시간 지켜서 황제 단식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천막 옆에 당직자용 천막이 옆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당직자도 같이 거기서 교대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건강 체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 단식 아니냐. 막 여당 쪽에서 좀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황 대표 건강 확인, 뭐 소음 제어, 지침, 뭐 이런 것도 좀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4일, 일요일 날부터 이제 그 한 아세안 특별총회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십니다. 5당 대표님, 원내대표님들이 다 와서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그 참 대표님 단식 중이신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자리여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어쩔까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러 왔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단식 중이라는 점도 대통령님께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어렵더라도 바른 결정 또 국민을 위한 결정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게 만찬 초청 대화가 오가는데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찬 뭐 열리는데 거기에 오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단식 중단하시고 거기 참석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취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속으로는 그렇겠죠. 나 지금 단식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아마 그러면서 단식 중입니다. 전해주세요.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이었고요. 요 내용 지금 뭐 이 단식을 하는데 이제 당직자들이 옆에서 같이 뭐 지키고 이런 부분이 논란인데 여당 중심으로 이제가 있었거든요. 오늘 한국당에 계신 이수희 변호사께서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이런 예. 그 뭐 지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다른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이런 유사한 예. 지침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제 한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예. 그 좀 캐릭터의 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단식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예. 그 이전에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 삭발 같은 경우에 그 조국 장관 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정서를 건드는 거다 예. 보니까 그 뭐 삭발이나 이런 것이 이제 공감이 바로 갔었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지소미아 예. 파기 뭐 저 패스트 트랙에 예. 있는 공수처나 예, 예. 뭐 선거법 그 패스트 트랙 예. 폐기하라. 이거는 이제 정서를 건드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 이게 그 따져보면은 예. 이 뭐 패스트 트랙의 두 예. 법이나 다 문제가 많죠. 예,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법이 맞는데 예. 그게 이제 단식으로 그것 때문에 단식을 들어간다는 게 좀 느닷없이 받아들여지면서 뭐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정화 방향을 전반적으로
바꾸기를 촉구한다 이유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단식이 이렇게 공감을 못 얻으면서 외려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쏠려지고 언론의 관심도 쏠려지고 예. 뭐 또 언론 환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이 당직자 지침이 더 큰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황 대표의 예. 이 단식이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 떠나서 좀 느닷없는 단식이라 하더라도 예.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예. 조롱 섞인 얘기는 논평들은 그래도 다른 당에서는 하지 말아야 그래서 되는 거 단식이 좀 아니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진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무수석도 강기정 정무수석도 계속 와서 예. 만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다른 당에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정무수석은 와서 하지 마시라고 예. 하고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진정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정무수석의 그 예. 만류나 그런 면에서 저는 단식에 이제 제1야당 대표 단식에 좀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단식을 둘러싸고 이 기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묘사가 되는데 요 한 부분에 대해서 이수희 변호사께서 한국당에 계시니까 어떤 뭐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 룰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만 큰 틀 자체에 꽤 주목을 받았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당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 하겠다. 현역 의원 절반이요. 배수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108명입니다. 그럼 그 기준 절반이면은 5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41분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인적 쇄신 승부수다. 표현이 배수진, 승부수. 그러니까 뭔가를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강력한 거를. 공천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절반 정도 물갈이 하려면 현역 의원을 공천심사 때 컷오프 한 3분의 1 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도 나왔어요.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 포함된 현역 의원 50명 이상이 바뀔 듯하다. 이 정도 비율이면은 아마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잘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공천 탈락자들 강력 반발 예상됩니다. 보수통합, 정계개편, 초미 관심사. 그동안 이런 식의 어떤 컷오프 탈락하신 정치인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다른 당을 만들어서 출마하거나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사실 파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입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국당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현역 3분의 1 컷오프 그걸 통해서 절반 이상 물갈이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일 수 있습니다. 총선기의 땅 컷오프 기준 곧 발표하겠다. 아니면 상세한 기준 발표하겠다. 3선 이상엔 심층평가 검토. 그러니까 3선 이상이 아무래도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날 단식 투쟁 나서서 칼 들겠다고 했던 황 대표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어제 단식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쇄신 요구하는 거 안다. 칼 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칼이 바로 이 칼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 설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대 총선 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공천 방향과 컷오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치열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 좀 기사 쭉 설명드렸지만은 단식에 돌입하고 그 다음날 강력한 공천 칼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윤 의원님, 그동안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유가 조금 뭉뚝하다. 그리고
그게 되겠느냐. 뭐 이런 하면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 그런데 어제 공천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혹시 이게 당 내부용 아닌가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딱 공감을 했습니다. 예. 저 뉴스를 보면서 우선 기준이 뭘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든 예. 민주당이든 이미 체계를 갖춘 정당은 제가 알기에는 당내 공천에 돌입을 하면 예. 룰은 거의 뭐 불변이에요. 예. 권리당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예. 얻은 절반의 점수. 그다음에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그렇죠. 뭐 인지도든 뭐 지지도든. 국민의 의견입니다. 예, 그 일반 국민의 의견. 예. 이 두 가지 이외에 무슨 수가 있느냐. 되게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잖아요. 예. 그게 아니면 예. 흔히 말하는 찍어 눌러서 전략 공천. 이 지역은 경선하지 않는다. 예. 그 대신 당에서 이 사람은 정말 당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공천하듯이. 그러니까 한 사람만 콕 집어서 그걸 공천하는 예, 거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사발통문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건 권리당원에게만 가능한 예. 얘기고 이거 이외에 다른 기준을 마련을 한다면 지금 한국당이 하고 있는 현역 의원 컷오프라든지 예. 또는 절반이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물갈이가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기사의 한쪽에 있습니다만 예.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늘 그랬어요. 반발은. 그럼요. 지금 패스트 트랙 올라가 있는 예. 선거법조차도 예. 민주당 내에서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의원들 때문에 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의 목이 날아가는 공천 기준을 내놨는데 예. 거기에 지금 동조를 할까? 저걸 무서워할까? 아니면 예. 동조를 할까? 예. 이런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이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틀째 되는 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 예.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을 때도 그렇고 예. 단식을 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말에 참 적절한 표현이 있었어요. 뜬금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뜬금없다. 그 전에 여든 청와대든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져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놓고 예. 협상을 벌이다가 또는 힘겨루기를 예. 하다가 안 돼서 예. 더 이상 야당 입장에서 쓸 예. 카드가 없었을 때 어. 하는 게 삭발이고 단식이고 그럴 때는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예. 또 막판에는 예. 의원직 사퇴고 예. 극한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예.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단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뜬금없다. 현역 의원 절반 예. 불가리 원칙은 좋습니다만 이 얘기 역시도 뜬금없다. 결론은 결국 당내 그리고 특정한 지지층만을 놓고 계속 정치를 하는 거구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아쉽다는 대목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찬희 교수님, 네. 지금 여기 기사 중에 일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절반 물갈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당장 컷오프부터 한 3분의 1 현역 의원을 그렇죠. 잘라내는 거거든요. 공천 안 주겠다고. 자, 과거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당을 나갑니다. 그리고 무소속 또는 다른 당으로 가거나 당을 만들어 출마합니다. 그런 전례 선거 때마다 있었습니다. 맞죠, 있죠. 이번에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원래 어제 발표한 그 목표대로 잘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봐서는 썩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1 컷오프라는 거는 예. 아예 경선에도 참여를 안 시키는 거거든요. 경선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못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라 사전 심사하면서 거기서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탈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 경선에 참여 예.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들은 그럼 무슨 기준으로 아예 경선까지 불참시키냐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올 수가 있고 예.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예. 아직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아 보여요. 어. 이번에 단식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김세현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예. 용퇴를 요구했잖아요. 용퇴라는 게 불출마 선언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러한 이제 그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는 또 관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이제 당내용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컷오프라는 게 확고한 정당성과 어쨌든 당위성 같은 것들을 예. 의원들이 느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예. 물론 한국당이 바뀌어야 됩니다만 바뀐다는 게 단순한 인적 물갈이보다도 당의 혁신 그리고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예. 그 당시 국정농단의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입장을 표시를 하면서 인적 쇄신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별개로 하다 보니까 예. 이런저런 사실 저도 아까 이수희 변호사 말씀처럼 저도 저 단식을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1야당 대표가 이 추운데 그게 국면 전환이건 당내용이건 저는 그 자체는 일단 평가를 하자. 이제 1야당 대표의 단식이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뜬금없고 예.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될 사안들 무조건 삭발 또는 단식하면은 예.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장외로 가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그렇게 효율적인 단식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멈춰달라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단식 얘기하고 지금 이제 공천 얘기 같이 가고 있는데요. 김구락 교수님. 네.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동안 뭐 이렇게 목소리가 없냐 했는데 김세현 의원 발 통해서 굉장히 강한 쇄신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위에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최적 절반 잘라낸다는 공천룰이 나왔거든요. 자, 물론 반발이 예상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런 결정에 반발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사실은. 뭐 아무래도 반발하겠죠. 근데 김세현 효과의 결과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중진 불출마 선언으로 불을 지폈는데 예. 사실 그게 확산이 안 됐거든요. 안 됐어요. 그리고 초재선들이 나서서 중진들 이제 불출마 선언해라.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2016년 공천이거든요. 예. 최악의 공천이라고 그랬고 뭐 직인을 갖고 날랐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인데 그 다수가 사실 초재선이에요. 예. 초재선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40명이 넘는 초재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쇄신 공천 그건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와의 어떤 대치를 극한으로 올리는 이 일종의 이제 단식을 하면서 지금 지소미아나 패스트트랙은 국회 사안입니다. 왜 대통령한테 가서 상권 분립이 돼 있는 것을 거기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거고 저는 이 황교안 대표가 좀 정치를 원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대표 된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장외 집회, 그다음에 단식, 삭발, 극단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께는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분위기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개파가 예. 기존에 뭐 친이 친박, 뭐 비박 뭐 이러던 이제 그런 의미의 개파는 없는데 그래도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의원들이 보면 생각들이 갈리죠. 예. 그런데 뭐 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거의 해체 수준이 돼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공감대 하나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의원들 물갈이 소위 말하는 물갈이는 돼야 된다라는 공감이 있는데 언제나 나 빼고가 문제인 거죠. 예.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586 퇴진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양쪽 당 모두 이 물갈이와 관련해서 뭐 그런 걸 이제 공천 잡음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외부로 더 표출되는 당이 지게 될 거다. 더 시끄럽게 보이는 당이. 예, 그게 이제 민주당이 될지 한국당이 될지. 그래서 좀 그런데 한국당이 사실은 더 불안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 뭐 이해찬 대표 이후에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대안이 있는 건데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이후에는 대안이 지금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그런 인물난 면에 있어서도 한국당이 더 불리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한국당 쪽의 어떤 정치인이 무슨 소리 내가 있는데 무슨 인물이 없다 그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검찰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동시 소환입니다. 동시 소환 어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감찰 무마 의혹 그동안 불거졌었죠? 그 관련되는데 그래서 유재수 부시장을 검찰이 조사한 건데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나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윗선 조국 전 장관 뭐 이렇게 표현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유 금융위 국장 당시 금품 수수 의혹 추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조국 전 장관 뭐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동산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요청해서 법원이 결정을 한 겁니다. 자산 동결 조치. 나중에 추징을 아마 감안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또 기사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유재수 부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 뭐 이거 달라고 하셨나요? 청와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그런지 본각 폭행사건 이런 거 밝혀나요? 지금 받으셨다는 혐의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합의 인정하십니까? 제공하시나요? 지금 유재주 부시장과 관련된 의혹은 일단 금품수수 의혹이 있고요. 그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그리고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 당시입니다. 그 당시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이게 무마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금품수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무마에 관련된 의혹 두 갈래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또 진술 거부권 행사.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또 전하고 있네요. 전직 법무장관이 너무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어제는 좀 더 오래 조사를 했습니다. 9시 좀 넘겨서 출석해서 7시 정도에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이제 분위기입니다. 검찰에서요. 장관님이라는 호칭 대신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관님. 전직 장관이면 통상 장관님이라고 계속 부르죠. 근데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으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부부 동시 구속 여부에 대해서 지금 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검찰은 한 번 더 소환할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된 내용들도 실려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최찬일 교수님. 예. 계속 진술 거부하잖아요. 근데 검찰은 왜 계속 부를까요? 그 진술 거부를 계속한다는 거는 예.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장을 청구할 때 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하는 건 아닌데 검찰은 어쨌든 진술 거부권 행사하려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묵비권 지난번에도 그것을 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른 이유는 예. 검찰로서도 명분 축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거를 내놓으면서 진술하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변 안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수순의 목표는 그냥 재판에 가서 해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영장 청구까지 영장 가는 청구를 건가요? 염두에 둔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은 뭐 단정할 수는 없죠. 예. 뇌물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제 아까도 기사에 나왔습니다. 예.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게 관례니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뇌물 등등 이런 예. 것들이 나오면 구속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아마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영장 청구는 염두에 둘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환한다는 게 사실은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예. 같은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려고 예상하면서도 계속 소환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락 교수님. 네. 검찰에서 조사받는데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장관님이라고 1차서 때 그랬는데 어제는 교수님이라고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직위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장관님 이렇게 할 텐데 교수님이라는 거 두 가지로 해석할 현직 그러니까 그만뒀을 때 현직이 없으면 그냥 전 장관님 그럴 텐데 교수니까 이제 교수님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장관이라고 그럴 때는 같은 이제 법무부 안에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강경하게 좀 이 거리를 두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약간 예우의 분위기가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좀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이제 나는 분명하게 질문하고 교수님은 분명하게 답변을 하십시오라는 일종의 이제 이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고 뭐 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묵비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묵비권 행사할 것이고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물어볼 걸 다 물어보고 명분을 축적해야 되고 그런 장면들이 어제의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냉랭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의 태도의 변화를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진술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호칭이 장관님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가 장관님의 뜻일 것 같고 교수님이나 호칭은 교수님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계속. 이렇게 아마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닐까. 아마 그런 의도로 아마 이 기사도 이렇게 좀 오늘 몇몇 신문에서 그 장관님에서 교수님을 호칭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검찰의 약간 분위기 변화 이런 걸 약간 암시하는 듯한 기사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예, 윤경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지금 과시하는 거. 보도대로라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예. 진술 거부권 내지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예. 검찰의 권한을,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공소를 위해서 기소를 하는 게 검찰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뭐 수사도 있지만 예. 검찰의 권한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짜놓고 나를 올가미에 넣어서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라는 식의 저항인 듯하고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검찰도 당신이 전직 장관이 아니라 뭐 교수 이런 식의 서로 어찌 보면 약간 감정이 섞인 대치가 아닐까. 그럼 하여튼 1차 수사 때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모습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창희 교수께서 잠시 설명하셨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여부 예. 이것도 관심이지만 예. 기소를 할 만큼 그러면 죄를 찾아냈느냐 검찰이. 예.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했던 14가지 뭐 혐의 중에 예. 몇 가지는 조국 전 장관과 연결고리가 있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고요. 예. 또 지금 상황에서 두 번 소환을 했지만 기소조차 그럼 가능할지 아닐지 아직은 불투명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어찌 보면 힘겨루기인데 이 힘겨루기는 조국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금 약자의 입지에 있는 거죠. 그건 뭐 강약을 따라서 어찌됐든 혐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러나 이렇게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로 본인이 저항을 한다고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예. 교수님이 아니라 장관님이 아니라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감정이 좀 섞인 듯이 저는 비춰져서 그 자체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교수님으로 호칭이 바뀌었다는 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수희 변호사. 예. 그러니까 전직이 예. 있고 현직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의 호칭들을 쓰는데 예. 현직의 교수 현직이 있으면 예. 교수님을 쓰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관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외려 더 좀 그 특혜 얘기가 있을 수 있는 뭐 좀 배려가 더 컸던 예.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그 수사 검사가 바뀌었을 수가 예. 있어요. 조사하는 검사가. 그러면은 그 성향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질 수 있죠. 예, 호칭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좀 너무 과잉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예.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에는 예. 지금은 전 부시장이죠. 예. 지금 그 야간에서 본인이 나올 때 출석할 때는 예. 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예. 지금 나올 때는 검찰에 조사받고 나올 때는 예. 지금 지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포착이 동부지검에. 됐어요, 그래서. 예, 예. 근데 그 조국 그 교수의 경우에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지금 다 지하 주차장을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 한 컷이 딱 찍혔는데 자동차에 타고 있는 게 저는 이거는 글쎄 이게 뭐 개인적인 부인이라서 파생이 됐던 것 때문에 본인의 뭐 입시비리 혐의도 예. 있지만 그렇게 그것 때문이라고 좀 봐준다 하더라도 유재수 그 부시장과의 관련된 민정수석의 업무에서 발생된 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예. 저는 이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드네요. 그러네요. 이 장면들을 유재수 부시장 사안하고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조국 장관가 뭐 철저히 가려져서 뭐 어떻게 언론이 포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겠는데요. 한 가지 재판이 나왔는데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고양이 학대 사례 30대에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고양이를 진짜 잔인하게 그 CCTV 찍힌 영상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었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면 종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감안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사실 이것도 동물이 이렇게 뭐 죽게 되거나 이렇게 죽이거나 뭐 이런 거에서 사실 그동안은 법상으로는 저런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또 싫으실 분인데 물건으로 법상으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손괴죄라는 게 그 남의 그 물건을 효용을 해쳤을 때, 그러니까 그 이 반려묘라고 표현하죠. 이게 주인이 있는 고양인데, 그러면 이제 남의 재산을
그 손괴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예. 손괴죄로 처벌이 되고 그럼 보통 이제 벌금형 정도 되죠. 뭐 고양이가 그 예. 가치는 그 주인에게 가치는 크다 하더라도 가격을 따지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또 동물학부 보호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례적으로 실형을 해서 또 법정 구속까지 시켰어요. 되게 재물손괴 정도면은 실형까지는 안 예, 가잖아요. 벌금형 정도 나오면 예.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 우리 사회에서의 예. 그 뭐 반려묘 반려견에 대한 동물 학대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좀 보이고요. 달라졌다. 예, 예.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 어떤 폭력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했었고요. 그런 면도 본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예. 단순히 가둬두는 게 단순히 구속시켜 놓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사람들은 좀 범죄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심리 검사나 이런. 검사를 좀 해서. 예, 그래서 좀 관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뭐, 인권적인 면에서는 좀 뭐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이 좋은데, 잠재적인 어떤 폭력성? 그런 것이 드러난 범죄라고도 볼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키우신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이렇게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판 결과라고 이렇게 좀 해석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역시 또 생각볼 지점이 있어요. 병역 특례 얘기입니다. 병역 대체복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보십시오. 어제는요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나 내놨어요. 예술체육요원 특례 폐지하려다가 유지됐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뭐 이익집단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지금 이런 특례 제도라는 게 이게 사실 체육 관련 뭐 예술 관련해서 논란이 돼서 없애려고 했는데 막상 없애지 않았다 이거예요. 반면에요. BTS 결국 군대 간다. 이렇게 됩니다. 형평성 논란이다. 그러니까 체육 관련해서는요, 단체 종목에서 그동안은 실제 경기에 안 뛰면 혜택 못 받거든요. 근데 삭제가 돼서 실제 경기에 안 뛰도 단체 그 팀에 속하면 혜택 받게 돼 있어요. 뭐 우승하거나 하면. 그리고 예술대회는 그 대회, 적용하는 대회를 입상하면은 뭐 특례를 주는 대회를 좀 줄였긴 했지만 여전히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과 대중음악 차별하는 기류 여전하다. 그럼 BTS는 이런 체육요원보다 못해서 그러는 거냐. 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아베 덕분에, 웬 갑자기 아베입니까, 지금? 이공계 석박사급 대체복무제 무사했다. 그동안 이공계 대체복무 이것도 좀 줄여야 된다, 줄이자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필요하다고 해서 유지를 한 겁니다. 보시면 일본 수출 규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박사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석사 이 정도 인원은 조금 줄이기로. 그렇지만 골자는 그래도 이거는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거 좀 우리 일본 극일 하면서 나오는 이런 이 업종이잖아요. 중소기업 배정은 확대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방침,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제외하였습니다. 자, 어제 내용이 좀 많은데요. 골자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공계 특례는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이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예술 분야, 체육 분야도 유지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 병역 특례는요. 체육 분야 관련해서 논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소질만 하고요. 그리고 대중예술 분야에서 기여한 어떤 연예인 등에 대해서도 특례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거는 이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용락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역 특례 제도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공계 어떤 전문 인력 빼고 나머지 분야 다 없애라.
뭐 이런 주장도 좀 있거든요. 지금.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국가 개입주의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메달 수를 갖고서 예. 그 정부가 체육 정책을 얼마나 잘했네. 막 이런 예. 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특혜를 준 것인데 예.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문화와 뭐 클래식과 무슨 근거로 해서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대적으로 이미 많이 지나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스포츠나 예술계도 마찬가지로 입상을 했다 그래도 저는 단기적으로라도 군대를 갔다 와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회적 위상이 그만큼 높으면 그 정도 역할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위상이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서는 모두가 다 군복무가 있다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이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 때에는 예. 이공계 측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다르게 봐줘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의 동력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뭐 특례를 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육 예술 분야 유지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예, 최창희 교수님. 이제 아시아 올림픽이나 이제 올림픽 이럴 예. 때 그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포츠의 경우에. 그러면 군대를 안 가면 예. 병역의 혜택을 받아야만 과연 그런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스포츠 수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예. 이 체육이라는 게 생활체육이 돼야 된다는 게 일반론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스포츠가 엘리트 스포츠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스포츠를 잘하는 예. 나라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대체적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BTS는 대중예술이니까 군대를 가야 되고 예. 클래식은 안 가게 된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 서서히 예술체육위원이라고 해서 특혜 줬던 거 이건 좀 이렇게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어제 결정에 대해서 대중문화예술계 쪽에 뭐 반응 기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대목도 있더군요. 요즘의 연예인들,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스타가 된 연예인들 오히려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든 이런 또 분석도 나오긴 하더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가고 있어서 지적은 좀 받고 있긴 하나 봅니다. 예, 윤경호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가 흔히 말하는 국위선양이라는 좀 애매한 개념의 이유 때문에 국위선양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 건데요, 예,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과거에는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기사에 한 줄이 있습니다만 단체 종목인데 예. 주전 선수로 뛰지 않았는데도 대표 선수의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술 분야로 좁혀가면요. 대상자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 명 되지는 통계에 않는다고요. 나와 있습니다만 예술 분야라는 게 피아노, 뭐 바이올린 같은 그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무용, 남자, 발레리노에 해당되는 건데 최근 4년 동안 그 혜택을 받은 인원이 23명에 불과해요. 많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그런 걸 기회를 줘야 되느냐? 가장 절정기일 때, 우리는 군대를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대체 복무의 대안과 폭을 넓혀주면 되는 거다. 이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 정년기에 병역 의무를 해야 된다면 그 절정기를 벗어나서 나이 든 다음에 꼭 가서 전방에서 총 들고 하는 그 병역 의무 말고 다른 방식의 대체 복무의 대안을 넓혀주면 혹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로 보면 어제 발표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좀 더 좀 보강이 돼야 될 듯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분야인데요. 어제 통계청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통계청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소득 부분 발표 내용입니다. 하위 20% 소득 올랐습니다. 오르면 좋죠. 소득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은 절반이 정부 지원금이더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줘서 소득이 올랐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 사업에서 벌어서 본 게 아니고 일에서 번 돈은 6.5%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게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1분이면은 가장 하위 20%를 말합니다. 월 평균 소득이 137만 원 가운데 복지성 지원금이 67만 원. 절반입니다, 절반.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분들이 대거 하위층으로 추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1분위가 아니라 그 윗분위에
등급에 계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소득이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하위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소득 때문에 또 1분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떨어졌다라는 거는.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뭐 분배 지표는 4년 만에 개선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표 좀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3분기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오르긴 했습니다. 과거에 이 아래 하위 부분에서는 좀 멈췄거나 오히려 줄어들거나 이러는데 이번 3분기에는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나 오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소득 격차 줄어들자 8개월 만에 소주성 꺼낸 문재인 대통령. 통계청 발표죠. 3분기 4년 만에 뭐 감소세, 그래서 뭐 긍정적인 효과, 소득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소주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근데 통계 수치로는 다소 개선됐지만 정부 세금 퍼부어 소득 메워준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윤교 의원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예, 크게 보면요. 가계소득이라는 게 예. 근로소득이 우선 가장 기본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위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영업, 장사를 해서 예. 벌어들이는.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소득이 예,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근로소득도 안 되고 사업소득도 안 되는 분들은 정부의 복지로 보전을 받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그렇습니다. 연금이라든지 예. 또는 뭐 기타 뭐 기본 소득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준 이전 소득이라고 예. 합니다. 아래쪽과 위쪽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는 예. 정부는 4년 만에 개선됐다 그러지만 여전히 한 5.3배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림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한 정책은 최저임금을 너무 가파르게 올리고 기타 여러 보완책이 병행이 안 되면서 예. 지금 오히려 실패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 인정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번 수치에서 나온 건 사업소득이 최근 이 통계를 작성한 게 2003년부터인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이 이른바 줄어들었어요. 자영업자분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몰락,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겹쳐서 나타났다는 이 통계가 사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과제를 마련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근데 소주성 효과 나타, 소득주도 성장 효과 나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하나 있는데요. 자영업자 얘기를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보시죠. 불황의 자영업자 직격탄, 월급쟁이보다 못 버는 사장님들이 지금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산층에 머물던 자영업자 상당수가 소득 하위 20% 계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위 계층이 아니라 중간 계층인데 떨어졌답니다. 이런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소주성 정책 성과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약간 비판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보시죠.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한 내용인데 재판이에요. 대법원 이승만 박정희 비판 다큐 100년 전쟁 제재는 부당하다. 1심, 2심 판결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기환송이 됐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논쟁은 사안 문화의 긍정작용, 후대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한다.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서 명예훼손 아니다. 그래서 1심, 2심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수희 변호사, 뭐 시간 한 3초 있는데 논평 좀 해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쟁이라고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폄하적인 뭐 친일파의 뭐 이런 이제 그 뭐 독립운동도 격화시키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그 한쪽에 치우친 다큐멘터리를 그 시민방송이라는 데서 방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그 제작진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방송에서 제재한 거 그거를 취소해라라는 소송을 한 것에 그 시민방송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대법관 구성원의 구성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기류의 변화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편향성이나 또 비판도 나오기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부러진 라켓입니다. 지난해 US 오픈에서 세리나 윌리엄스 선수가 테니스 코트에 라켓을 내던졌습니다. 심판의 판정에 화가 나선데요.
망가진 라켓은 경기 후 볼보이에게 선물했고 그는 이 라켓을 58만 원에 팔았습니다. 최근 이 라켓이 경매에 등장했는데요. 낙찰가가 최대 5,800여만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려 100배 차이죠. 어디서 앓는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강선영입니다. 얼마 전 여군으로는 처음으로 투스타로 진급한 강선영 소장입니다. 강 소장은 어제부로 또 하나의 여군 최초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창설 20년 만에 첫 여성 사령관으로 취임한 겁니다. 나의 한계가 여군의 한계로 끝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는 그녀.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폭탄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고든 선들랜드 EU 주재 미 대사입니다. 그가 최근 하원 공개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 이를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증언으로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에 힘이 실릴 거라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